8살 김민지는 햇살 좋은 오후면 을의 옆집 최 씨 아저씨네 넓은 뒷마당으로 놀러 가곤 했다. 한 달 전쯤 이사온 최 씨네 가족은 아직 마을 사람들과 서먹한 사이였지만 민지 또래의 아들딸이 없어 늘 조용한 그 집 뒷마당은 민지에게 더없이 좋은 놀이터였다. 특히 마당 구석. 낡은 나무 판자로 어설프게 덮여있는 오래된 우물은 민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어른들은 위험하다며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서 더 궁금했다. 그날도 민지는 최 씨네 부부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몰래 뒷마당으로 숨어들었다. 여름 햇살이 따가웠지만 커다란 감나무 그늘 아래는 제법 시원했다. 민지는 혼자 술래잡기를 하듯 마당을 뛰어다니다가 문득 우물게 멈춰 섰다.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그 우물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기묘한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었다. 아니면 길 잃은 고양이가 우물 안에 빠지기라도 한 걸까. 민지는 조심스럽게 우물가로 다가갔다. 낡은 나무 판자는 군데군데 틈이 벌어져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어둡고 깊은 우물 속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좀 더 분명했다. 그것은 바람소리도 고양이 울음소리도 아니었다. 마치 아주 어린아이가 겁에 질려 흐느끼는 듯한 그런 애처롭고도 섬뜩한 소리였다.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나무 판자 틈새로 귀를 바짝 가져다 대고 숨을 죽였다. 흐윽, 흐윽. 엄마, 무서워. 틀림없는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그것도 아주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 민지는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 우물 안에 정말 아이가 갇혀 있는 걸까 하지만 어떻게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판자를 살짝 밀어보려 했지만 판자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안에서는 여전히 아이의 흐느낌 소리가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소리는 민지의 작은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얘야 거기 누구 있니? 민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이의 더욱더 커지는 울음소리뿐이었다. 민지는 공포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을 셔틀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우물 안에 갇혀 있을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 같은 것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일단 이 사실을 어른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지는 황급히 최 씨네 집을 빠져나와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엄마에게 방금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엄마 옆집 우물에요. 아기가 울고 있어요. 누가 아기를 우물에 가뒀나 봐요. 하지만 엄마의 반응은 민지의 예상과는 달랐다. 엄마는 딸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민지야, 그게 무슨 소리니? 최 씨네 우물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마른 우물이라고 하던데. 그리고 거기엔 아무도 살지 않아. 네가 뭘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또 엉뚱한 상상을 한 거겠지. 엄마는 민지의 말을 그저 어린아이의 헛소리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듯 했다. 아니에요. 엄마 정말이에요.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여자아이 울음소리였다고요. 민지가 아무리 항변해도 엄마는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딸이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숙제나 하라며 방으로 등을 떠밀 뿐이었다. 민지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억울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의 귓께는 여전히 우물 속에서 들려오던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창문으로 옆집 초혜 씨네 뒷마당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낡은 우물은 더욱더 음산하고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예민한 귀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듯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오는 듯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내일 아침 다시 한번 그 우물을 찾아가 보리라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야 말겠다고. 비록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지라도. 그녀는 이 기묘하고도 불길한 사건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작은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공포와 함께 진실을 향한 뜨거운 호기심과 용기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낡은 우물 속 기묘한 울음소리는 그렇게 한 소녀의 운명을 거대한 미스터리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지는 밤새 뒤척인 탓에 퀭한 눈으로 식탁에 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옆집 최 씨네 우물에서 들었던 기묘한 울음소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엄마와 아빠에게 어젯밤의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과 함께 그저 아이의 헛된 상상일 뿐이라는 차가운 대답뿐이었다. 민지야, 어제 엄마가 말했지 그 우물은 아주 오래전에 마른 우물이라고. 그리고 최 씨 아저씨네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짐 정리도 다 못 끝냈다고 하더라. 아마 네가 뭘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또 엉뚱한 꿈을 꾼 거겠지. 아빠 김영수 씨는 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신문을 펼쳐 들었다. 아니에요. 아빠 정말이에요. 제가 똑똑히 들었다고요. 아주 어린 여자아이 울음소리였어요. 흑, 흑 하고 우는 소리가 민지가 아무리 간절하게 항변해도 부모님은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딸이 이상한 일에 너무 깊이 빠져드는 것을 걱정하는 눈치였다. 민지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억울했다. 자신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은 무력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오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어른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초혜 씨 아저씨네 가족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야. 그날 오후 민지는 큰 용기를 내어 옆집 초혜 씨네 집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최 씨 아저씨의 아내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민지를 보고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어머, 민지 아니니? 무슨 일이니? 저 아줌마, 혹시 뒷마당에 있는 우물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 씨 아주머니의 얼굴에서 순간 미소가 사라지고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다시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 우물 말이니 글쎄다. 우리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마른 우물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무 판자로 덮어놓은 거라고. 혹시 그 우물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민지는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제 제가 아줌마네 뒷마당에서 놀다가 우물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요. 마치 아기가 우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순간 최 씨 아주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미소를 짓지 않았다. 민지야, 그건 네가 뭘 잘못 들은 거겠지. 그 우물은 아주 깊고 위험하단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알겠니? 그리고 어른들 일에는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좋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의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고도 남았다. 그녀는 민지에게 더 이상 질문할 틈도 주지 않고 서둘러 현관문을 닫아버렸다. 민지는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최 씨 아주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그녀의 마음속 의혹을 더욱더 증폭시켰다.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저 우물 속에는, 그리고 최 씨네 가족에게는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학교에 가서 가장 친한 친구인 수연이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지만 수연이 역시 민지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저 무서운 꿈을 꾼 것이라고 위로할 뿐이었다. 민지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을 느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이 기묘한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의 귓께는 여전히 우물 속에서 들려오던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고 최 씨 아주머니의 그 싸늘했던 눈빛 또한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자신이 이 비밀을 밝혀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물 속의 그 누군가는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고통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민지는 다시 한번 깊은 어둠을 뚫고 옆집 초의 씨네 뒷마당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뒷마당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귀뚜라미 소리만이 정적을 가르고 있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우물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숨을 죽인 채 다시 한번 우물 속으로 귀를 기울였다. 살려줘. 이번에는 더욱더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 인간의 목소리였다. 아주 희미하고 가냘팠지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민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예상이 맞았던 것이다. 저 우물 속에는 정말 누군가가 갇혀 있었다. 무시당했던 아이의 말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를 안고 그녀의 작은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끔찍한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며 어떻게 저 우물 속의 누군가를 구해낼 수 있을까?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진실을 향한 불굴의 의지가 더욱더 강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김민지는 두려움과 알 수 없는 사명감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귓께는 여전히 우물 속에서 들려오던 그 절박한 구조 요청 소리가 생생하게 맴돌았고 그녀의 작은 가슴은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이 직접 그 우물 속의 비밀을 파헤쳐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민지는 부모님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틈을 타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아빠의 공구함에서 몰래 꺼낸 작은 손전등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짧은 밧줄 조각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보다 더욱더 단단한 결심을 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옆집 최 씨네 뒷마당으로 향했다. 최 씨네 집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민지는 담벼락에 바짝 붙어 조심스럽게 뒷마당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곧장 문제에 그 낡은 우물로 다가갔다. 어젯밤 들었던 그 애처로운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귓게 울리는 듯했다. 우물을 덮고 있는 낡은 나무 판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틈새로는 어둡고 깊은 우물 속이 희미하게 보였다. 민지는 먼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조심스럽게 나무 판자 위로 올라섰다. 판자는 그녀의 작은 몸무게에도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판자 틈새 중 가장 넓어 보이는 곳에 엎드려 손전등 불빛을 아래로 비춰보았다. 하지만 우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었고 손전등 불빛은 그 깊이를 다 밝히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다만 어젯밤 맡았던 그 기묘한 냄새, 퀴퀴한 곰팡내와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역겨운 비린내 같은 것가 이전보다 훨씬 더 진하게 코를 찔렀다. 얘야 거기 아직 있니? 내 말 들려? 민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런 대답도 없는 깊은 침묵뿐이었다. 어쩌면 어젯밤 자신이 들었던 것은 정말 헛것이었을까? 아니면 그 사이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한 걸까? 민지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주머니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꺼내 우물 안으로 던져보았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다가 마침내 아주 깊은 곳에서 풍덩하는 작은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우물 안에는 물이 차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정말 아이가 저 밑에 갇혀 있다면 민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이번에는 가져온 짧은 밧줄 끝에 돌멩이를 묶어 우물 안으로 천천히 내려보았다. 한참을 내려갔지만 밧줄 끝은 여전히 바닥에 닿지 않는 듯 했다. 그녀는 거의 절망적인 심정으로 밧줄을 다시 끌어올리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밧줄 끝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걸리는 듯한 느낌과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인간의 신음소리 같은 것이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민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밧줄을 살짝 당겨보았다. 그러자 밧줄 끝에 묶인 돌멩이가 무언가 부드러운 것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는 듯한 느낌과 함께 다시 한번 그 신음소리가 더욱더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틀림없었다. 저 우물 밑바닥에는 정말 누군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민지는 공포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그녀는 당장이라도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일단 밧줄을 조심스럽게 끌어올렸다. 밧줄 끝에 묶인 돌멩이에는 흙먼지와 함께 아주 작은 검붉은 천 조각 하나가 걸려 올라왔다. 그것은 어제 넋돌이가 물어다 주었던 그 꽃무늬의 천 조각과는 다른 훨씬 더 두껍고 거친 재질의 천이었다. 그리고 그 천 조각에서는 지독한 피비린내가 풍겨 나오고 있었다. 민지는 그 천 조각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감금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우물 속을 한번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는 황급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녀의 작은 심장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사명감으로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반드시 이 끔찍한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고 우물 속에 그 누군가를 구해내야만 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울거나 소리치는 대신 아주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부모님을 설득하려 애썼다. 그녀의 손에는
피 묻은 천 조각과 함께 그녀가 밤새도록 그린 우물 주변의 약도와 상황 설명이 담긴 그림들이 들려 있었다. 처음에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던 민지의 부모님도 딸의 그토록 진지하고 절박한 모습과 그녀가 내민 증거들 앞에서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피 묻은 천 조각에서 풍겨 나오는 역한 냄새는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정말이냐? 민지야, 네가 본 것이 모두 사실이란 말이냐? 아빠 김영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딸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정말이에요.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그리고 우물 속에 있는 그 사람 꼭 구해야 해요. 그 순간 김영수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된 듯했다. 그는 더 이상 딸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만약 민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는 아내와 눈빛을 교환하고는 마침내 굳은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다. 김영수 씨는 딸 민지의 충격적인 이야기와 함께 아이가 내민 피 묻은 듯한 천 조각을 보고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딸에 대한 걱정과 함께 만약 민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우물 속에 갇혀 있을지도 모르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소. 민지가 저렇게까지 확신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아내 역시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민지의 겁에 질린 표정과 그 천 조각에서 풍겨 나오는 역한 냄새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던 터였다. 그날 오후 김영수 씨는 아내와 민지를 데리고 조심스럽게 옆집 초혜 씨네 집으로 향했다. 그는 먼저 초혜 씨 부부에게 민지가 한 이야기에 대해 조심스럽게 운을 떼고 혹시라도 오해가 있다면 풀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그리고 만약 괜찮다면 아이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라도 그 문제의 우물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냐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최 씨 부부는 김영수 씨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요청에 처음에는 몹시 당황하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최 씨 아내는 민지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아니, 이웃 사이에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저희 집 우물은 아주 오래전에 마른 우물이고 위험해서 아이들 근처에도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따님이 뭘 잘못 봤거나 아니면 엉뚱한 상상을 한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민지가 발견한 피 묻은 천 조각을 내밀며 만약 정말 아무 일도 없다면 그저 우물을 한번 살펴보는 것만으로 모든 오해를 풀 수 있지 않겠냐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확고한 태도와 증거물 앞에서 최 씨 부부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더니 마지못해 우물 확인을 허락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석연치 않았다. 김영수 씨는 최 씨 부부와 민지를 데리고 뒷마당 우물가로 향했다. 민지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용기를 내어 그 뒤를 따랐다. 우물을 덮고 있는 낡은 나무 판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주변에서는 여전히 그 기묘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 나오고 있었다. 자,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초혜 씨 아저씨가 신경질적으로 나무 판자 하나를 거칠게 걷어내며 말했다. 하지만 판자가 거치자마자
그 안에서부터 이전보다 훨씬 더 진하고 역한 악취가 코를 찔렀고 모두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다. 김영수 씨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출소에서 최혁 형사가 2명의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다. 최 형사는 지난번 민지의 신고를 무시했던 자신을 기억하는 듯 다소 멋쩍은 표정으로 김영수 씨와 민지에게 인사를 건넸다. 김영수 씨는 최 형사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과 함께 민지가 발견한 증거물들을 제시했다. 최 형사는 피 묻은 천 조각과 함께 우물에서 풍겨 나오는 심상치 않은 악취, 그리고 최 씨 부부의 불안한 태도를 보고는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의 형사적 직감이 다시 한번 발동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최 사장님, 그리고 사모님,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이 우물 내부를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최 형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씨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침묵은 마치 모든 것을 자백하는 것처럼 보였다. 최 형사는 즉시 소방서에 구조 지원을 요청했고 잠시 후 소방 구조대원들이 각종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도착했다. 우물 주변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민지와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몇몇 이웃 주민들은 숨을 죽인 채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구조대원들은 먼저 우물 내부의 유독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을 확보한 후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들어갔다. 한 명의 구조대원이 산소 마스크와 안전 장비를 착용한 채 천천히 어둡고 깊은 우물 속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 들린 강력한 랜턴 불빛이 우물 벽을 비추며 아래로 향했다. 시간이 마치 멈춘 듯 흘러갔다. 지상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민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우물 속에 갇혀 있을지도 모르는 그 미지의 존재가 부디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우물 아래로 내려갔던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무정이를 통해 들려왔다. 대장님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숨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탄성을 내질렀다.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터뜨렸고 김영수 씨와 그의 아내는 딸을 끌어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물 속의 그 절박한 구조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찾아내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었다. 작은 소녀의 용기 있는 외침이 마침내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영수 씨는 딸 민지의 충격적인 증언과 그 작은 피 묻은 천 조각 앞에서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불안감이 엄습해왔고 동시에 아버지로서 딸을 보호하고 이 기묘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솟아올랐다. 그는 아내와 눈빛을 교환한 후 마침내 굳은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다. 민지야, 아빠가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 하지만 너도 약속해야 한다. 아빠가 모든 걸 확인할 때까지 절대로 혼자서 옆집에 가거나 그 우물 근처에 가서는 안 된다. 알겠지?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 영수 씨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그의 눈빛은 딸에 대한 깊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는 아빠의 말에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어른이 생겼다는 사실에 아이는 안도감과 함께 작은 희망을 느꼈다. 그날부터 김영수 씨는
아내와 함께 조심스럽게 옆집 초혜 씨네 가족과 그 우물에 대한 관찰을 시작했다. 그는 섣불리 초혜 씨 부부를 자극하거나 의심을 사지 않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들의 일상을 지켜보려 애썼다. 최 씨네 가족은 한 달 전쯤 이 마을로 이사온 젊은 부부와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아들 하나. 이렇게 세 식구였다. 남편 최경호는 인근 도시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했고, 아내 윤미경은 전업주부인 듯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냈다. 그들은 이웃들에게 특별히 살갑게 굴지도, 그렇다고 적대적이지도 않은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사람들이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다. 하지만 영수 씨와 그의 아내는 최 씨네 가족을 관찰하면서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최 씨 부부는 유난히 뒷마당 우물 근처에 사람들의 접근을 경계하는 듯 했고, 민지가 우물에 대해 이야기한 이후로는 아이가 자신의 집 마당에서 노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여기는 눈치였다. 또한 그들은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무언가를 하는 듯 했고, 가끔씩은 집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듯한 고함 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그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영수 씨 부부의 마음속 의혹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영수 씨는 마을의 오래된 이장님을 찾아가 최 씨네 집과 그 우물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물어보았다. 이장님은 최 씨네 집이 원래는 수십 년 전에 마을을 떠난 한 부유한 노부부의 별장이었으며, 그 우물 역시 당시에는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 나오던 식수원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노부부가 떠난 후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 거의 폐가처럼 방치되었고, 우물 역시 마른 지 오래되어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별히 그 집에 얽힌 흉흉한 소문이나 사건 같은 것은 없었다는 것이 이장님의 설명이었다. 마른 우물이라고 하지만 민지는 분명 그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피 묻은 천 조각은 또 뭐란 말인가. 영수 씨의 머릿속은 더욱더 복잡해져 갔다. 안개 속에 가려진 듯. 진실은 여전히 희미한 단서들만을 남긴 채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영수 씨는 아내와 함께 초혜 씨네 집 담벼락 너머로 뒷마당을 몰래 살펴보던 중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최경호 씨가 혼자 뒷마당 우물가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아주 크고 무거워 보이는 검은색 비닐봉투 여러 개를 우물 안으로 던져 넣고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낡은 나무 판자로 우물을 덮고 그 위에 커다란 돌덩이까지 올려놓는 것이었다. 마치 무언가를 급하게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사람처럼 영수 씨와 그의 아내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의혹이 아닌 확신에 가까운 공포가 서려 있었다. 저 우물 속에는 분명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최 씨 부부는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날 밤 영수 씨는 아내와 함께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고민했다.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경찰에 신고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떤 증거로 최경호가 우물에 무언가를 버리는 것을 보았다고 한들 그것만으로는 경찰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었다. 오히려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바로 그때 민지가 방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아이는 부모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자신이 또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인지 겁먹은 표정을 지었다. 영수 씨는 딸을 자신의 옆에 앉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지야, 아빠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네가 우물에서 들었던 그 아이 울음소리 말이야. 혹시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히 기억나는 거 있니?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은 기억 안 나지만 아파, 추워, 배고파, 뭐 그런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보고 싶어 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아이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 순간 영수 씨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저 우물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아이라면, 그리고 그 아이가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더 이상 망설일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이 끔찍한 범죄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아버지로서의,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책임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여보,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갑시다. 그리고 민지야, 너도 같이 가야겠다. 네가 들었던 모든 것을 형사님께 똑똑히 말씀드려야 해. 어쩌면 내 용기가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을 거야. 안개 속처럼 희미하기만 하던 단서들은 이제 하나의 분명한 길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끔찍한 진실과 함께 구조를 기다리는 절박한 외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김영수 씨와 그의 가족은 이제 그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날 밤 김영수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딸 민지의 충격적인 증언과 함께 낮에 목격했던 최경호 씨의 수상한 행동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파, 추워, 배고파, 엄마 보고 싶어. 민지가 전한 우물 속 아이의 절박한 외침은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끔찍한 상황을 외면하거나 방관할 수 없었다. 날이 밝는 대로 그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영수 씨는 아내와 민지를 데리고 산수리 파출소가 아닌 인근 도시의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시골 마을 파출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손에는 민지가 발견한 피 묻은 듯한 천 조각과 함께 밤새 민지가 기억을 더듬어 그린 우물 주변 약도와 최경호 씨가 우물에 무언가를 버리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 들려 있었다. 경찰서 민원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영수 씨는 한참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당직 형사인 박동민 형사와 마주 앉을 수 있었다. 박 형사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고 예리한 인상의 형사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피로와 권태감이 느껴졌다. 그는 영수 씨 가족을 한번 훑어보고는 다소 사무적인 말투로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김영수 씨는 침착하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며칠 동안 자신과 딸 민지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옆집 초의 씨네 뒷마당 낡은 우물에서 들려오는 아이 울음소리, 민지가 발견한 피 묻은 천 조각, 그리고 어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최경호 씨의 수상한 행동까지. 그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만을 전달하려 애썼지만 이야기 중간중간 감정이 복받쳐 목이 메기도 했다. 민지 역시 아빠의 설명에 용기를 내어 자신이 우물 속에서 들었던 아이의 절박한 목소리를 똑똑히 증언했다. 아이의 겁에 질렸지만 진솔한 증언은 박 형사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는 듯했다. 박동민 형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영수 씨와 민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영수 씨가 내민 피 묻은 천조각과 민지가 그린 그림들을 유심히 살펴본 후부터 그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천조각에서 풍겨 나오는 희미하지만 역한 피비린내는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인 증거였다. 이 천조각. 국과수의 정밀 감식을 의뢰해 봐야겠습니다. 박 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에서 이전의 권태감은 사라지고 예리한 형사적 직감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리고 김 선생님께서 목격하신 최경호 씨의 행동 역시 단순한 쓰레기 투기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아이가 우물에 갇혀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군요. 그는 즉시 부하 형사들에게 지시하여 산수리 최경호 씨의 집 주변에 대한 비밀 탐문 수사를 시작하도록 했다. 동시에 그는 김영수 씨와 민지를 데리고 직접 현장으로 가보기로 결정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최 씨 부부를 만나본다면 무언가 단서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최 씨네 집에 도착했을 때 최경호 씨와 그의 아내 윤미경은 갑작스러운 경찰의 방문에 몹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박 형사의 질문에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말투는 어딘지 모르게 초조해 보였다. 최 선생님, 댁 뒷마당에 있는 우물에 대해 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박 형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혹시 그 우물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그 우물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거나 혹은 수상한 사람을 목격한 적은 없으신지요? 최경호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우물 말입니까? 그건 아주 오래전에 마른 우물이라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상한 소리나 수상한 사람을 본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김 선생님 댁따님이 뭘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애써 민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신뢰가 안 된다면 그 우물을 한번 직접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아이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박 형사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최 씨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명백한 공포와 저항의 빛이 서려 있었다. 아니, 그건 좀 곤란합니다. 형사님, 그 우물은 너무 낡고 위험해서 괜찮습니다. 저희에게는 안전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저희도 더 이상 최 선생님 댁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박 형사의 단호한 태도에 최 씨 부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결국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다. 박 형사는 즉시 소방서에 다시 한번 구조 지원을 요청했고 잠시 후 완전 무장한 소방구조대원들이 도착하여 우물 주변에 안전 라인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색 준비에 들어갔다. 김영수 씨와 그의 아내는 초조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민지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우물 속의 그 아이가 부디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최 씨 부부는 사색이 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어른들이 마침내 아이의 간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였고 진실을 향한 마지막 문이 열리기 직전이었다. 우물 덮개가 걷히고 그 깊고 어두운 심연 속에 감춰져 있던 끔찍한 비밀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다. 최혁 형사의 단호한 지휘 아래 소방구조대원들은 마침내 낡은 우물을 덮고 있던 육중한 나무 판자와 그 위에 올려진 돌덩이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판자가 한 겹 한 겹 거칠 때마다 우물 안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악취와 함께 축축하고 음산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현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어린 민지는 아빠 김영수 씨의 품에 안겨 떨리는 눈으로 우물 입구를 응시했다. 넋도리는 이전 생각에서 이 캐릭터를 다른 이야기에서 가져왔다고 언급했지만 1, 2장에서 이미 등장했으므로 일관성을 위해 계속 등장시키겠습니다. 만약 이 캐릭터가 이 이야기에 없어야 한다면 알려주십시오. 여전히 불안한 듯 낑낑거리며 지원의 곁을 맴돌았다. 마침내 우물 입구가 완전히 드러나자 구조대원 한 명이 산소 마스크와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천천히 어둡고 깊은 우물 속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헬멧에 달린 랜턴 불빛이 희미하게 우물 벽을 비추며 아래로 사라졌다. 지상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했고, 오직 거친 숨소리와 긴장된 침묵만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우물 아래로 내려갔던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무정기를 통해 다급하게 들려왔다. 대장님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숨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경악과 안도의 탄성을 내질렀다.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살아있다라고 외치며 눈물을 터뜨렸고, 김영수 씨와 그의 아내는 딸을 끌어안고 서로의 등을 다독였다. 최 씨 부부는 사색이 된 얼굴로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들의 범행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혁 형사는 즉시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구조대원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해자를 구출할 것을 지시했다. 우물 속은 매우 좁고 위험한 환경이었지만 구조대원들은 숙련된 솜씨로 조심스럽게 피해자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마침내 우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피해자의 모습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였다. 아이의 온몸은 흙먼지와 오물로 뒤덮여 있었고, 깡마른 몸에는 심한 폭행을 당한 듯한 끔찍한 상처들이 가득했다. 아이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가늘게 떨리는 눈꺼풀과 희미한 숨소리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에게. 김영수 씨의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입을 막았다. 민지 역시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그 끔찍한 광경을 참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아빠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대기하고 있던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아이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아이는 곧바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최혁 형사는 최 씨 부부를 현장에서 즉시 긴급 체포하고 파출소로 연행하여 본격적인 신문에 들어갔다. 동시에 그는 감식반에게 우물 내부와 초해신의 집 전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지시했다. 어둠 속에서 떠오른 경악스러운 진실은 작은 시골 마을 산수리를 순식간에 공포와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이웃집에 살던 평범해 보이기만 했던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를 납치하여 우물 속에 감금하고 학대해왔다는 사실은 그 어떤 끔찍한 소설보다도 더 잔인하고 충격적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최 씨 부부를 향한 분노와 저주의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상태는 매우 위독했다. 오랜 감금과 굶주림, 그리고 폭행으로 인해 아이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아이를 치료했지만
아이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김민지는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수술실 앞을 서성이며 아이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의 작은 용기와 끈기가 아니었다면 저 어린 생명은 어두운 우물 속에서 외롭게 죽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다. 최혁 형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진 최 씨 부부에 대한 신문 끝에 마침내 그들의 모든 범행 자백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범행 동기는 돈이었다. 그들은 얼마 전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되자 돈을 구하기 위해 부유해 보이는 한 외지인 아이를 납치하여 몸값을 요구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이가 생각보다 거세게 저항하고 소리를 지르자 그들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아이를 뒷마당 우물 속에 던져넣고 뚜껑을 덮어버렸다고 했다. 그리고는 아이가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며 매일 밤 몰래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음식물만을 던져주며 연명시켜 왔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자백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잔인해서 베테랑 형사인 최형마저 치를 떨게 만들 정도였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물 속에서 구출된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의 부모를 찾아주는 일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최 씨 부부에게 합당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일이 남아있었다. 어둠 속에서 떠오른 경악스러운 진실. 그것은 한 작은 소녀의 용기와 한 마리 개의 슬픈 외침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결과였다. 하지만 그 기적 뒤에는 인간의 탐욕과 잔인함이 빚어낸 너무나도 큰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최 씨 부부, 최경호와 윤미경이 경찰서로 연행된 후 그들의 집은 즉시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고 정밀 감식에 들어갔다. 박동민 형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아동 학대 감금 사건을 넘어선 치밀하게 계획된 끔찍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모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최 씨 부부의 집 안에서는 그들의 이중적인 삶을 보여주는 단서들이 속속 발견되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단란해 보였던 그들의 집은 사실 온갖 사치품과 고가의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거액의 도박빚 독촉장과 불법 사채 거래 내역서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는 중산층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쪼들리며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윤미경의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과 함께 아이들을 유인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탕과 장난감들, 그리고 놀랍게도 과거 여러 차례 아동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던 전과 기록까지 발견되었다. 그녀는 상냥하고 순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아주 교활하고 위험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최경호는 비교적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지만 그는 모든 책임을 아내 윤미경에게 떠넘기려 했다. 자신이 도박빚 때문에 잠시 이성을 잃고 아이를 납치하긴 했지만 아이를 우물에 버리고 학대한 것은 모두 아내의 짓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미경은 오히려 남편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신을 협박하여 범행에 가담시켰다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에 급급했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은 그렇게 하나씩 벗겨지고 있었다. 한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 아동 강민준 이름을 새로 부여함은 다행히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아직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치료와 함께 자신을 구해준 김민지 가족과 박동민 형사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민준이는 용기를 내어 박 형사에게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며칠 전 학교 앞에서 낯선 아저씨 최경호가 맛있는 과자를 사주겠다며 자신을 유인했고 그대로 차에 태워 어디론가 끌고 갔다고 했다. 그 후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아주 어둡고 차가운 곳 우물에 갇혀 며칠 밤낮을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보내야 했다고 증언했다. 가끔씩 최 씨 부부가 내려와 자신에게 약간의 음식물만을 던져주고는 소리 지르거나 저항하면 무자비하게 폭행했다고도 했다. 아저씨, 저는 그냥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계속 울었어요. 민준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터뜨렸다. 그의 작은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김민지는 그런 민준이의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민준이를 구해내는데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민준이가 겪었을 그 끔찍한 공포와 고통에 가슴 아파했다. 그녀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가 민준이의 말벗이 되어주었고 그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고 예전처럼 밝은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했다. 박동민 형사는 민준이의 증언과 함께 초혜 씨 부부의 집에서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사건의 전모를 거의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었다. 초혜 씨 부부는 거액의 도박 빚을 해결하기 위해 부유해 보이는 외지인 아이를 물색했고 학교 앞에서 혼자 하교하던 민준이를 발견하고 납치했던 것이다. 그들은 민준이의 부모에게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려 했지만 민준이가 생각보다 거세게 저항하고 소리를 지르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아이를 뒷마당 우물에 던져 넣고 방치했던 것이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하게 생활해왔다는 사실에 박 형사는 인간의 잔인함과 이중성에 다시 한번 치를 떨어야 했다. 이웃의 가면이 벗겨지자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한 범죄의 실체였다. 평범해 보이기만 했던 이웃이 사실은 어린아이를 납치하여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악마였다는 사실은 산수리 마을 전체를 엄청난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며 불안에 떨어야 했고 아이들은 밤에 혼자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김민지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작은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앞으로도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용감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작은 손은 비록 아직 어리고 약했지만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던 것이다. 최 씨 부부에 대한 수사는 빠르게 마무리되었고 그들은 곧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터였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숨겨진 어두운 단면과 함께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들의 인권이 얼마나 쉽게 유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경고였다. 그리고 그 경고 앞에서 우리 모두는 깊은 반성과 함께 새로운 다짐을 해야만 했다. 최경호와 윤미경 부부에 대한 재판은 작은 시골 마을 산수리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연일 언론에서는 우물 속 아이 사건의 끔찍한 전말과 함께 어린 소녀 김민지의 용기 있는 행동, 그리고 구출된 강민준 군의 안타까운 사연을 대서특필했다. 평범한 이웃의 탈을 쓴 악마의 이중생활과 그들의 잔인무도한 범죄 행각은 온 국민을 경악과 분노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 안팎은 최 씨 부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었다.
최경호와 윤미경은 법정에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마지막까지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지만 박동민 형사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과 피해 아동 강민준 군의 생생한 증언, 그리고 결정적인 목격자인 김민지의 또렷한 진술 앞에서 그들의 모든 거짓과 위선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용기 있게 증언대에 선 김민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분명하게 자신이 처음 우물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순간부터 최 씨 아주머니의 의심스러운 행동, 그리고 마침내 아빠와 함께 피 묻은 천 조각을 발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다. 그녀의 순수하면서도 확신에 찬 증언은 최 씨 부부의 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몇 달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최경호와 윤미경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다. 재판장은 장엄한 목소리로 그들의 죄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판결을 읽어 내려갔다. 아동 납치, 감금, 학대, 살인미수 등 그들의 죄는 인간으로서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극악무도한 것들이었다. 피고인 최경호, 윤미경 두 사람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한 어린 생명을 짓밟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단 한순간도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거나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 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최경회에게 징역 30년, 피고인 윤미경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한다.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었다. 방청석에서는 순간적인 정적과 함께 이내 안도와 분노가 뒤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다. 최 씨 부부는 사형을 면한 것에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도 자신들의 남은 인생 전부를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절망감에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의 추악한 범죄는 마침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것이었다. 사건의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최 씨 부부가 죗값을 치르게 되면서 산수리 마을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남긴 상처와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야 했고, 아이들은 밤에 혼자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큰 공포를 느껴야 했다. 평화롭기만 했던 작은 시골 마을은 이웃의 탈을 쓴 악마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로 인해 깊은 트라우마를 안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김민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고, 그녀는 작은 영웅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여러 학교와 단체에서 그녀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으로 만들어져 정의와 용기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재로 활용되기도 했다. 강민준 군 역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 나가고 있었다. 다행히 그의 부모님과 극적으로 연락이 닿아 그는 마침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몸과 마음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그에게는 이제 자신을 사랑해주고 지켜줄 든든한 가족과 그를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김민지 가족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 김영수 씨와 그의 아내는 딸의 용기와 지혜에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딸이 겪었을지 모를 위험과 정신적 충격에 대해 깊은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느껴야 했다. 그들은 앞으로 딸 민지가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사건의 트라우마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사건은 그렇게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소중한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중심에는 8살 작은 소녀 김민지의 순수하고도 용감했던 마음이 있었다. 그녀의 그 작은 용기가 있었기에 끔찍한 어둠 속에 묻힐 뻔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최경호와 윤미경 부부에 대한 법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우물 속 아이 사건은 그렇게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남긴 깊은 상처와 교훈은 산수리 마을 사람들과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이들의 삶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겼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후 강민준 군은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다.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가족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아이는 조금씩 예전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되찾아갔다. 그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과 어울렸고 주말이면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김민지 누나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두 아이는 그 끔찍했던 사건을 통해 누구보다도 깊은 우정과 유대감을 나누는 특별한 사이가 되어 있었다. 민준이의 부모님 역시 민진의 가족에게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은혜를 입었다며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하며 가까운 이웃으로 지냈다. 김민지 역시 그 사건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그녀는 그 시련을 통해 누구보다도 강인하고 용감한 아이로 성장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녀는 여러 단체로부터 용감한 어린이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칭찬이나 관심보다는 그저 민준이가 건강을 되찾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감사했다. 그녀는 여전히 밝고 호기심 많은 소녀였지만 예전과는 달리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한층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약한 친구들을 보면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났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런 딸의 모습에 대견함과 함께 혹시라도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아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놓지 못했지만 민지는 언제나 씩씩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부모님을 안심시켰다. 산수리 마을 역시 조금씩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아갔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결코 그 끔찍했던 사건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최 씨 부부의 집이었던 그 흉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작은 공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공원 한쪽에는 이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 낡은 우물을 영원히 봉인하고 그 위에 작은 추모비를 세웠다. 추모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곳에 잠들 뻔했던 모든 억울한 영혼들과 그들을 구원한 작은 영웅 김민지의 용기를 기리며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 우물은 더 이상 공포와 절망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경고하고 동시에 진실과 정의를 향한 인간의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어주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민지는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글쓰기를 좋아했고 장래 희망은 기자나 작가가 되어 세상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책상 한쪽에는 낡았지만 소중하게 간직된 넋돌이 이전 스토리 요소 혼이보류 정정이 이야기에는 넋돌이라는 개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거나
민지가 민준이에게 선물한 다른 상징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넋돌이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진행합니다. 의 사진 대신 민준이가 직접 그려 선물한 작은 그림 액자가 놓여 있었다. 그림 속에는 민지와 민준이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밑에는 나의 영웅, 민지 눈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어느덧 성인이 된 강민준 역시 과거의 아픔을 딛고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상담가가 되어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에 헌신했다. 그는 종종 강연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세상의 모든 민지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다른 민준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힘썼다. 그들의 삶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지만 서로를 향한 보이지 않는 깊은 연대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어둠 뒤에는 반드시 빛이 찾아오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민지는 오랜만에 산수리 마을 뒷산 공원을 찾았다. 공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고 한때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낡은 우물 자리에는 이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그녀는 추모비 앞에 잠시 멈춰서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게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억울한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그녀의 눈빛은 햇살처럼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이 움트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불의와 어둠에 맞서 희망과 정의를 써내려갈 아름답고도 용기 있는 이야기들이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분명 오늘처럼 눈부신 봄날의 햇살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